이 책에는 고배당주식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1억을 거기 넣으시게 되면은 분배금이 연 1,400만 원씩 나오는 거고요. 미국 지수에 복리 투자하게 되면은 재테크가 끝나신 거예요. 설령 5천을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돼? 좀 자세히 좀 가르쳐줘라고 하는 그 니즈를 네. 손목 잡고 앉혀서 가르쳐주는 책이네. 책에는 그 QR 코드가 있는데 QR 코드 찍으면 ETF와 관련돼서 영상을 별도 1시간 넘게 찍어놨어요. 부록만 좀 발생은 없어요. 부록이 본 책에 래핑이 돼 있어가지고 부록 부분은 따로 영상화를 했고 글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미디어 씬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너무 괴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산을 오르지도 않은 사람한테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코스를 알고 있다면 소개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빨리빨리 다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견하고 뿌듯하고 막 그래서 내가 예, 세상 도처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분을 모셔서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보는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관심사가 다양한 그러면서도 말씀을 제일 재밌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 사안에 대해서 라고 항상 묻고 싶은 여러분들이 가장 또 친근감 있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던 최상호 애널리스트 나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바빠서 요즘 자주 못 모시다가 책을 최근에 내셔서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달러 자산이랑 연금에 이렇게 관심이 많나, 그러니까 소위 평생 현금 흐름에 이렇게 관심 많나라고 하는 거를 저도 좀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서 책 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반응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좀 더 찾아내가지고 긁어보다 보니까 뭐 좀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하루에서 시간 제일 잡아먹는 일이에요? 지금은 채널을 2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유명한 채부심. 네, 부동산 채반꿀로 유명한 채부심. 그리고 주식에 미쳐있는 그 국장만 한다는 채국장. 그래서 채국장과 채반꿀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어떤 그 뷰에 대해서도 또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 얘기를 함부로는 못 하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좋아하는 분도 참 많고.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회사 그만둔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 그만둔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해줘요 그래도.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네,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할 때 그냥 회사의 허락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했었는데 이제 감독원에서 그 현직 애널리스트가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용산구민의 민원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 전달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회사는 그냥 괜히 감독원에 척지지 말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교양 있게 얘기해 줬는데 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다음날 박차고 나온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나왔다가 막상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 같고. 쉽지 않지 사실. 네, 그래서 그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 맞습니다. 뭐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새로 느껴. 그렇다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이미 사표 다 냈는데. 그때부터 진짜 벌판의 야생 유튜버가 됐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좀 거칠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을 낸 것도 여기 연장선에 있는데 24년 정도 됐을 때 진짜 우리가 아침 5시부터 미국 시장 정리하고 7시에 오전장 프리마켓에서 하고 게다가 요새는 NXT 마켓이 열려서 8시부터 주식 거래되죠. 그럼 8시 NXT 거래하고 9시부터 본장 거래하고 그 사이사이에 한경매경 또 정규 방송 보고 퇴근길 라이브 보고 그다음에 퇴근길 라이브 전에 또 뭐 보고 주말에도 투자 방송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밤에 뭐 여러 가지 미국 증시하고 FMC는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통위도 생중계하고 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은 또 주말에 임장 다니고 주말에 임장 다녀야 되죠. 그리고 투자 클럽 해야지 되죠. 인생 힘들어. 왜? 이게 완전 너무 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는 적극적으로 잘 사는 거고 이제 좀 안 좋게 보자면은 자기 시간 부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외국은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이 전 국민이 종합적이고 집단적으로 재테크에 매몰이 되어 있는 매우 특수한 사회인데 그 특수한 사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결과물로 아이러니하게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잘 풀리지가 않고 그리고 투자에 내몰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채널에선 비판을 했고 근데 개인 레벨에서는 솔루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막 이렇게 재테크 매몰된 삶을 살지 마시고 오히려 냉정하게 미래를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역산을 해서 좀 전망을 하고 은퇴 이후에 현금이 얼마 필요하다면 그 돈이 얼마고 그게 지금 얼마 있어야 되고 수익률이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지금 현재 얼마를 모아야지 되고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일단 은퇴현금을 준비하는 걸 먼저 하라는 내용으로 작년에 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출판사 대표가 본인이 갑자기 자기가 힐링이 되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 얘기한 건데 본인이 힐링이 되셔가지고 작가님 책을 쓰시죠 이래서 보통 저한테 책 쓰자고 하시는 분이 부동산 책 쓰시자고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달러 자산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네, 그 당시에 달러 자산은 이 정도로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S&P 액티브나 S&P나 아니면 그러니까 QQQ 나스닥 지수 같은 그런 패시브 ETF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장기 연율화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니까 복리 투자로 20년만 굴려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 얘기 툭 던진 건데 지금 생각하면. 네, 그거에 꽂혀서 이제 쓰자고 해서 저도 그래서 큰 뭐가 없이 저는 평소에 늘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이제 했었는데 책을 읽고 어쨌든 나도 이제 노후 준비가 될 것 같다. 현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시면 갑자기 많아지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막 경제경영 순위가 막 오르고 부동산 책은 아무리 돼도 안 오르는데 그래서 전공을 좀 바꿔야 돼. 빠른 포지션 변경도 살아남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연히 쓰게 된 책이 사랑을 받게 된 그 책이군요. 맞습니다. 책 내용 좀 알려주세요. 뭐 사서 읽을게요. 읽을 건데 그래도 이 책은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그 부록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부록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보시는 분이 많아졌는데 그래요? 책 내용 일단 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완성하라는 메시지는 이게 40대 중반부터 이제 50대 초반까지의 뭔가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논의가 돼야 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면서 현재 기준의 자산을 많이 불리는데 집중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은퇴연금이라고 할 만한 연금성 자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를 안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의 대가들이 뭐 집을 사라고 하는 것도 현재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연금성 자산이 짱짱하게 받쳐준다는 인식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현재 투자도 더 잘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연금저축펀드라든가 IRP라든가 아니면은 절세 계좌인 ISA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에서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연금 자산도 없고 수중에 아무 돈도 없지만 연간 1,800만 원을 만약에 퇴직연금성 계좌에 IRP에 넣어서 연 8%대의 수익률을 복리로 20년만 굴려도 그게 8억 3천만 원이 돼요. 근데 8억 3천만 원인데 계속해서 8%로 굴러갈 거라고 한다면은 7%를 찾으면은 이제 한 5천만 원 후반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매년? 매년 5천만 원대를 연으로 받는 건데 물론 이제 월처럼 찾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의 상당 부분만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원본이 잠식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연금개혁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연금도 6% 수익을 계속 가는데 국민연금 사이즈가 GDP 1.2배가 되면은 GDP의 7%대의 그 수익이 생기고 미래의 사회 지출은 GDP의 6%대이기 때문에 연금이 영구 고갈하지 않는 소위 노르웨이 연금이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연금 개혁을 했었는데 지금 GDP 0.5배니까요. 근데 저희 퇴직연금성 자산도 똑같은 겁니다. 퇴직연금성 자산 일정액을 그게 꼭 8억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 금액이 만들어진 다음에 퇴직연금 수익률 대비 1%포인트만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은 고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종신형 연금 자산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상속도 되는 거가 그 시작이 그냥 연금저축 펀드든 IRP든 정말 1,800 풀로 넣고 8% 수익률을 추구하면 되는 건데 S&P는 지난 30년 아니라 지난 거의 200년간의 그 입증된 수익률이 9%가 넘어가기 때문에 S&P만 넘으면 되고 달러인 거는
공교롭게도 35년까지 한국은 좋아 보이지만 35년 이후부터는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서 그냥 달러로 다 이제 그 보유를 해라. 그리고 연금성 계좌는 과세가 이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하더라도 과세이연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한 복리 수익의 그 효과를 되죠. 극대화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금성 계좌에서 그냥 ETF 가지고 4848 하시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네 맞습니다. 1년에 1,800만 원을 여윳돈을 투자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만 하면 네. 그거는 이제 연말정산에도 쓰일 수 있는 통장들이니까 네. 그게 겸사겸사 그렇죠. 거기다 넣어서 예, 과세이연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절세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절세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연금성 자산을 형성하고 그게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은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 노후 자산이 좀 잘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고는 하면서 삶의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유가 확실히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거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꼭 보장받는 노후는 아니지만 내가 네. 노후를 재정적으로 잘 준비를 그래도 하는 편이야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안도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게 되고 네. 밤에 라면도 안 끓여 먹게 된다니까. 참 맞아요. 신기하죠. 오래 사는 게 소위 말해서 좀 오래 살면서 의료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불안을 안 느끼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더 여유 있고 건강을 챙기게 되면서 그래. 이런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본이 없거나 자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일수록 연금성 자산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꼭 1,800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게 그래. 1,200이든 900이든 나중에 늘리면 되지. 맞아요. 하셔가지고 늘리고 그게 작동된다는 거를 느끼면은 이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책에 많이 썼죠.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은 이제 본인 설득이 되신 이유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설득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모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장님도. 근데 우리가 자산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부자들만 많이 봐서 그렇지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그래 정말 처음에 1억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1억이 엄청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야. 1억이 엄청 큰 돈인데 막 그거를 그냥 진짜 길 가다가 발에 채일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많아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제가 달러로 한 1억이라는 건 또 아까 1,800 기준으로 8억 3천 모이잖아요. 네. 이 책에는 그 이제 고배당 주식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월간 배당을 하는 고배당 리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커버드 콜도 많이 하시지만 월간 배당률이 배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분배금이 수익률이 막 14, 15% 되는 것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그럼 1억을 거기 넣으시게 되면은 분배금이 연 1,400만 원씩 나오는 거고요. 예. 그 1,400만 원을 퇴직연금으로 넣어서 이제 8% S&P나 그 미국 지수에 복리 투자하게 되면은 그럼 그분 노후 소득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영구히 나오는 배당연금은 연 14% 1,400이 있는 거고 이 1,400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장기 복리 투자로 돌리신다면은 이분은 재테크가 끝나신 거예요. 노후 설계가. 여기에 공적연금은 아예 빼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빼고. 그러면은 공적연금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끝난 거고 투자라거나 노후 대비라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40대 중반이나 50대 정도가 됐다면 어쨌든 금융자산 1억 정도를 여기저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5천이라 하더라도 5천을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700이 나올 것이고 700을 장기 복리 투자하게 되거나 아니면 700을 다시 그 해당 자산을 사가지고 그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채운 다음에 여기 넣게 되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 노후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돼? 좀 자세히 좀 가르쳐줘라고 하는 그 니즈를 네. 손목 잡고 끌고 와서 앉혀서 가르쳐주는 책이네, 그냥. 네, 맞아요. 이거를 지금 계좌 열어서 요거를 사서 요 배당을 바로 그냥 알려주는. 요거를 연금저축펀드에 넣어서 요거를 미국에 투자하고 이 자가발전 모두를 영구히 해라. 근데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 주식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안 오를 수는 없나? 그건 조금 불안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또 다음에는 많이 안 오르거나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 미국 자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랑 물가를 합친 그런 명목 성장률이
거의 5% 중후반을 넘나들 정도로 그 정도 경제 사이즈가 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은 그래도 회복을 하지만 명목으로 3%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학 모델이 예측하는 바가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1%대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자산은 결국은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이 있는 거고 안전자산은 1년 만기 채권이나 예금 같은 현금을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거는 확정 수익을 주지만 그 시간이라는 가치에 대한 이자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못 따라가죠. 예, 결국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시간의 가치를 먹으면 시간만큼은 벌거든요. 그게 이자고 이제 그런데 위험 자산은 결국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데 예. 그 원본 손실 위험 대비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확률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확률이 10%냐 50%냐 100%냐인데 확률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100%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그 홍진채가 썼던 거인의 업계와 주식하는 마음에 나온 내용인데 친구인가 봐요? 홍진채 매니저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하던 이제 천재 매니저 중에 한 명이니까. 네네. 저희도 알죠. 근데 네. 그 주식하는 마음의 일부는 이제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플러스인 해가 있고 작년 예를 들면 코스피 작년 마이너스 9%, 올해는 어쨌든 한 45% 플러스입니다. 그럼 홀짝홀짝이 있는 거죠. 네네. S&P도 홀짝홀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해서 계속 투자했을 때, 3년 연속해서 계속 투자했을 때 그 홀짝의 빈도가 마이너스가 줄어들기 시작을 그러겠죠. 해서 S&P는 20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은 20년 이상 투자의 경우에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고점이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27년부터 29년 대공황도 있었고 84년 블랙 먼데이도 있었던 그 S&P조차 20년 장기 투자자에게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금성 자산을 그런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좋다라고 이제 이게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20년 장기 연유라 투자 수익률이 1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8%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까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건 이제 달러 베이스로 생각한 거니까요. 원화가 지금처럼 연에 2%씩 녹아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환율에서 또 플러스 2%포인트가 붙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20년 14%가 14에서 12%가 복리 수익률로 올라가면은 그냥 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로는 계속 우상향해라고 하는 건 코스피도 그럴 거고 코스피조차도요. 예. 코스피는 그래도 S&P보다 난이도는 하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드한 코스피조차도 장기로 하면 장기로 하면 마이너스 구간이 없는데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의 기대 수익률 값이 S&P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S&P를 추천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은 기술주 중심이 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요. 그렇겠죠. 더 높은데 이제 대신에 기술주라는 것도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연금성 자산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하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제가 대표지수 2개를 가지고 저는 그냥 반반 섞는 전략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S&P 섞고 나스닥 섞고. 근데 지금 책에서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 약간의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 그럼 넌 액티브를 해라. 액티브 S&P 액티브 나스닥 QQQ를 해라.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것도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고 책에는 그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찍으면 ETF와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별도 1시간 넘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잠깐 홍보해도 되면은 그 이걸 사서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출판사도 먹고 제 출판사는 아니지만 그 자산 형성이 다 안 되신 출판사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이 좀 팔려야. 네, 그분 덕분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분도 돈 좀 벌어줍시다. 예, 전 완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제 질문은 그래서 그 코스피보다는 미국 지수가 미국 주식이 물론 이제 등락폭은 있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수익률 자체가 두텁고 높을 거야.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말씀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근거나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라는 거였는데. 네, 첫 번째는 과거에서 온 거고 두 번째는 과거는 과거이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의 성장은 결국은 23년 이후부터는 AI에서 온 거고 결국 AI의 양 세력은 미국과 중국이고 이 미국과 중국이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게 그 소위 소프트한 부분에서는 AI 에이전틱으로 가는 거지만은 하드한 부분에서는 막 로봇으로 가는 거고 막 이러면서 이런 성장들을 결국 이들 나라가 주도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성장을 이제 추구하는 그 시장은 미국 시장이 되는 거. 사실은 이것도 아까 거인업계 말씀드렸는데 예. 그 제가 왜 다른 많은 자산 중에서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주식을 제일 좋아하냐면은 주식은 결국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결집체여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인간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 어떤 특정 기업이 혁신성이 높다는 거는 그 혁신성이 높은 인간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창의성을 발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뽑아내는 부분인데 그 높은 부가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법인이라는 형태로 주식회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미래의 어떤 성장을 한다거나 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장도 결국 그 성장의 진정한 의미는 부가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장을 추구한다는 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뽑아내는 사람들과 기업들로 가득한 데를 사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랑 네, 뭐 중국처럼 보이는데 미국을 훨씬 더 많이 사는 게 좋고 중국을 완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차이나 AI 액티브 같은 거 조금 약간 일부 사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미국이 그 파워를 계속 갖고 유지할 거다. 예. 대개는 이제 선진국이 됐다가는 또 이렇게 몰락하는 유럽 같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거는 미국은 왜 계속 미국일까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계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뭐 공감하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타임라인을 20년 정도로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이니까 네, 20년 정도 안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주도로 하는 더 혁신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예. 뭐 그때 뭐 또 책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 뭐 매년 내면 되니까. 그래서 또 업데이트 내고 달러 자산 1억으로 뭐 달러가 아니고 루피 자산 1억으로 뭐 평생 월급 완성해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차마 뭐 위안 1억으로 이런 책은 못 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쳤으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의 자산시장 커리어 역사는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동산 얘기는 없어요 혹시?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루다기보다는 부동산과 이제 현금 흐름 간에 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중반 이후에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집을 사버린 경우에 55세부터 퇴직연금 받을 수 있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연금 소득액이 이자로 다 나가버리면은 집은 한 채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말라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이라는 거가 결국은 자산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자산 형성과 현금을 또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평가이익은 높아졌지만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산 밸런스를 지키라고 이제 한 거고요. 지금 특히 저는 그래서 어린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자가 안정과 자산 성장을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뭐가 없는데 은퇴 임박하셨을 때 부동산을 현금 흐름 창출 목적으로 투자로 사시는 분을 진짜 많이 봤어요. 상가를 산다. 네, 상가라 오피스텔, 네,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걸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취득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 재산세 조부세부터 포함해가지고 막 세제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한국의 부동산이 아무리 레버리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임대 현금흐름 자산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커버드 콜도 있고 배당 현금 흐름도 좋은 금융 상품들이 많고 심지어 현 정부 세제상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배당 성향이 만약에 평균 만약에 40%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는 연간 그 주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수익이 한 2%대 중반까지 온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일드가 부동산의 보유세 차감 일드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주식 상승과 부동산 상승 뭐가 더 크냐에 대한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배당 분리과세가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얼마든지 다른 현금 흐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부동산 부분을 조금 적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어쨌든 부동산 책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자산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라 이런 차원에서 적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주식 쪽 금융 상품도 이제는 꽤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수익을 주는 그런 현금 흐름성 상품들은 이제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나중에 뭐 세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부록만 좀 팔 생각은 없어요. 아, 부록이요? 부록이 본 책에 래핑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부록을 사시려면은 이제 책을 사야지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부록 부분은 제가 이제 이것도 어차피 설명을 하세요 걸리니까 제가 따로 영상화를 했고 영상화를 한 거에다가 또 글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그다음에 ISA 계좌를 활용한 재테크나 절세나 자산 축적이나 목돈 마련 방식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쓰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영구히 작동하는 그런 엔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영구히 작동하는 엔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막연하게 불안하게 느끼는 은퇴할 때 막 몇십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을 충분히 해지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숫자로 보여준 것 뿐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이 사랑해줘.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국장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는 올해 연초부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너무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마이너스 9%가 무한하게 올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항상 굉장히 좋다 보니까 내년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이제 겨우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금성 자산을 이제 잘 축적하신 분들이라면은 단기 소위 3년 이내의 단기 자산 축적은 국내 주식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국내 주식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서학개미가 너무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머스크조차도 그냥 한국인들을 스마트 피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회사 주식 사주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학개미가 건드는 종목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처럼 전 국민이 집단 주식 투자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데 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스가 유튜브인 나라도 몇 개 없고 그 유튜브 몇 개 채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본사에 계신 분하고 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대요. 한국 없어요. 그게... 심지어 과거에도 3%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출근길에 네. 출근길 라이브 때 3% 때 무슨 종목 얘기하면은 아침에 갑자기 막 떠가지고 저희 매니저들 세미나로 갔을 때 이 종목 왜 뜨냐 그러면 아침에 3%에서 언급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3%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저희 현직일 때도 그런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학개미 이펙트가 그 미국 나스닥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종목 뜬대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네, 그래서 레딧 같은 데도 보면은 다 코리안셀 종목 폭락하면은 다 이런 거고. 한국이 다 파는 거고 한국이 산다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예탁 결제원 와가지고 서학개미 그 주요 편입 종목 뭐냐? 뭐 사고 있냐? 네, 저희가 외국인 수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네. 그 외국인들은 한국 서학개미들 수급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가 테마주야?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40빌리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140B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냐면은 140빌리언 달러니까. 네. 1,400억 불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한 19억 달러? 100배 늘었네요.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그 위력과 위세가 그러니까 시총 한 16B, 20B짜리 종목은 저희가 그냥 집중해서 사면은 그냥 어차피 상한가도 없잖아요. 뭐 30% 오르고 장후에 또 20% 오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서학개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와가지고 서학개미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국내 주식도 올해 좋았고 내년에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단기 투자는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성 자산을 채워놔야지 이런 것도 잘 된다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리 효과. 네, 심리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고변동성을 좀 견디거나 아니면 약간 여유에서 나오는 그래. 네, 이런 게 되게 필요한데 결국 지나고 보면 올라 있는데 저 골짜기에서 안 팔았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에서 왜 팔았냐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다 마인드쉽이고 그 마인드쉽은 결국 불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은 맞아요. 네, 이런 걸 잘 채워 놓으시면은 그런 막 꿈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꿈 주식 투자도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줘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 비슷한 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건 나만 느끼는 건지 내가 잘못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모티브는 그분들이 그냥 뿌듯하려고 내지는 그분들이 좀 스스로 돋보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책도 쓰고 내지는 조언도 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고 난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최상욱 작가님은 최상욱 애널리스트님은 그것도 아닌데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것도 네. 야, 저분이 저거 해서 뭐 네. 그렇게 크게 출세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네네. 더 유명해져서 뿌듯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책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인간 최상욱의 그 삶의 모티브가 뭔지 그냥 궁금해져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중에 몇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데이비 브룩스가 썼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두 번째 산? 네, 두 번째 산.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산이라는 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산이라는 거는 통상 경제의 산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고 부자가 되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르는 첫 번째 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산에 올라간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산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8부 9부 능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이 이제 9부 능선 오면은 꼭대기도 보이고 이제 여유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돌아온 길도 보이는 거고 물론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사회생활 초년이신 분들은 뭐 산이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흑화되는 케이스가 다시 계곡으로 빠지는 경우 돈을 좀 벌면서 보통 도박, 술, 오케이. 네, 뭐 이런 쪽으로 뭐 이제 뭐 좀 빠지는 경우가 할꼭지가 있고 계곡이 강력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안개에 쌓인 두 번째 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은 훨씬 크고 높은데 그 두 번째 산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산을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산은 이거는 사람마다 이것도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바라대로 내 인생 살겠다. 예.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사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면서 그 첫 번째 산을 올라갔던 경력, 경험 등을 전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산, 소위 사회의 산이거든요. 첫 번째 산은 우리 가족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이라면은 두 번째 산은 사회적으로 이게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두 번째 산의 책으로 응축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산을 걸어가는데 저의 두 번째 산은 저도 어쨌든 21년, 22년에 투자 성과가 좋아서 첫 번째 산을 올랐기 때문에 예. 제 두 번째 산은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 산은 못 오른 사람들 다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보면은 아마 다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이준우 기자님도 첫 번째 산에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난 계곡에 빠졌어 지금. 아 그래요? 흑화되셨구나. 그러니까 흑화가 되신 분이 많은데 근데 안개 속에 걷혀 있는 두 번째 산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산이 막 거대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을 걸어가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담하신 거지만 이미 두 번째 산을 이 채널로 걷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에 기자로 시작하셨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했고 사회문제 막 고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과 시대와 그 바람이 맞물려져 가지고 유튜브 미디어 씬에 하게 되면서 말 정확하게 하는 거 봐죠. 운과 시대와 바람이라고 정확한 말이거든 그게. 네, 돈 다 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했더니 이제 뭔가 이제 여유도 좀 생겼고 그러니까 둘러볼 그런 게 생긴 거잖아요. 각박하게 살아오던 거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네. 통상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놉니다. 좋아가지고 그런 시간이 존재하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흑화되고 이런 건 아주 당연한 거.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도 계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너무 깊게 빠지면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도박으로 탕진하면 못 올라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재테크 문제나 이런 걸로 고민하던 사람들을 어쨌든 현직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기준으로는 이게 따랐을 때 좋은 조언도 있고 아닌 조언들도 있는데 현재의 그 미디어 씬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너무 괴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시간 없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런 책 내고 이런 활동한 이유는 첫 번째 산을 오르지도 않은 사람한테 막 남을 위해 살아라, 사회를 위해 살아라 하는 거는 사기고.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산 어떤 길을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못 올랐는데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코스를 알고 있다면 소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빨리빨리 다 끌어올린 다음에 하면은 뭔가 좀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견하고 뿌듯하고 막 그래서 내가.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최상욱 애널리스트와 재밌는 얘기 나눠봤네요. 뭐 다음에 또 책을 또 쓰셔야 모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최상욱 작가님, 최상욱 애널리스트님이 그 시간이 좀 많으면 책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 책 많이 읽죠. 그죠? 책 읽는 거 그냥 혼자만 읽지 말고 어디 가서 또 자기 책 읽는 얘기하기 또 멋쩍으니까 종종 모실 테니 좋은 책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럼 저희 주말 인터뷰에 남의 책 얘기도 좀 합시다. 오늘도 제 책 홍보하러 왔다가 홍진채 매니저 책만 좀 얘기를 하고 데이비 브룩스 두 번째 산 얘기했는데 제 책을 더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1년에 한 60권 정도는 못해도 보편적으로 읽고 그다음 누적으로는 이제 진짜 책은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책들도 초급 단계부터 그 비슷한 주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정리도 뭐 곧잘 하니까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독서 생활까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최상욱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